최근 하랄드는 이무와 계약을 맺고 그에게 몸의 주도권을 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공격에도 무한히 재생하는 불사신이 되었죠. 자, 그런데 하랄드가 이렇게 불사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스토리의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로키는 도대체 어떻게 불사의 힘을 가진 하랄드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무려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잡아먹어야 했었던 남자, 로키의 저주받은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앞선 영상들에서 조로와 로키의 스토리가 서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냈으며 이런 구조를 통해 로키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로와 로키의 관계처럼 마치 쌍둥이처럼 로키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캐릭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빅맘입니다. 빅맘의 부모님은 나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런 빅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성모로 불리는 존재, 마도 카르멜이 있는 엘바프에 찾아가 그녀가 빅맘을 거둬주기를 바라며 자신의 딸을 엘바프에 유기했죠. 다행히도 이렇게 버려진 빅맘은 정말 카르멜의 손에 거둬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녀의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 빅맘은 며칠 지나지 않아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곰을 펀치 한 방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늑대를 괴롭히는 곰을 멈추기 위해 딱 한 대 때렸지만 그녀의 펀치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곰은 단 한 방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독특한 스토리를 신기하게도 완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엘바프의 왕자, 로키입니다. 로키는 태어날 때부터 독특한 눈을 가진 기형아였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엄마인 에스트리다는 로키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그가 자신의 아이라는 걸 부정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는 로키를 직접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었고 자신의 아이인 로키를 절벽 아래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로키는 자신의 어머니의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될 안타까운 운명을 가진 아이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절벽 아래에서 죽지 않았는데요. 고대 거인족의 후손이었던 그는 강력한 충격에도 살아남았고 오히려 홀로 절벽을 다시 기어올라 어머니가 있는 왕궁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려진 장면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로키가 명계로 떨어지던 그날, 그는 곰을 한 마리 죽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갓난아이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곰의 머리를 분리시켜버렸던 것이죠. 때문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곰의 얼굴과 몸통이 서로 분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빅맘이 죽인 곰의 시체와 완벽하게 똑같은 구도로 말입니다. 네, 저는 이 두 개의 그림들이 작가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 일부러 비슷하게 그리신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죽어있는 곰의 사체를 서로 비교해보면 이들이 바라보는 방향과 구도가 서로 일치하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로키의 펀치는 빅맘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에 단 한 대만으로 곰의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빅맘과 로키는 정확히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점. 두 번째는 어린 나이에 곰을 펀치 한 대로 즉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서입니다. 이런 빅맘을 거둔 인물은 마더 카르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침 처음으로 등장하던 장면부터 재미있게도 거병의 적단과 엮인 일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거병의 적단은 도리와 브록이라는 두 명의 선장을 잃었고 그렇게 남겨진 선원들은 잔당이 되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당 중 일부는 결국 해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그들은 전부 처형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해군이 이들을 직접 처형하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군중들 앞에 시스터 카르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화해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해군들이 거인을 처형하려는 것을 전부 멈춰 세웠죠. 그리고 카르멜은 그들을 죽이면 또 다시 거인족들이 우리에게 복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거인들을 살려줌으로써 인간과 거인 사이에 엮여있는 오랜 악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매우 의미심장한 대사를 내뱉게 되었죠. 우리는 온갖 종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웃음을 나누는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마더 카르멜의 진짜 정체는 바로 엘바프의 왕 하랄드입니다. 하랄드는 과거 엘바프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더 카르멜과 같은 말을 똑같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와 손을 잡고 그들의 문화의 가르침을 구하겠다고 말입니다. 사실 하랄드는 원래 엘바프가 아닌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키처럼 너무 거대했고 강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인이 아닌 이종족들은 약하다며 무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행 중에 멋진 성격을 가진 이달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성숙함에 감화되어 자신의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보다 훨씬 작은 종족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며 다양한 종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죠. 때문에 이단은 하랄드에게 같은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라고 말하며 종족과 상관없이 평등한 세상을 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같은 눈높이라는 대사는 이미 원피스에서 과거에 한번 등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카르멜의 대사로 말입니다. 카르멜은 빅맘을 가르칠 때 종족끼리 아무런 차별도 없는 같은 눈높이에서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하랄드가 평생을 쫓아왔던 그의 가치관과 완벽히 똑같은 말을 말이죠. 그리고 이 둘이 비슷한 부분은 단순히 이뿐만이 아닌데요. 앞서 보았던 장면에서 마더 카르멜은 거인족과 인간족 사이에 쌓여있는 오랜 감정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재미있게도 하랄드가 자신의 뿔을 뽑으면서 말했던 발언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죠. 하랄드는 천년의 시간 동안 거인족이 행해온 잘못들을 전부 사과하겠다며 자신의 후손들이 인간족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마더 카르멜이 앞서 시도했었던 것처럼 하랄드는 인간족과 거인족 사이의 오랜 감정을 끊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카르멜의 숨겨진 정체는 바로 하랄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작가님은 도리와 브로기를 등장시키던 당시부터 이미 하랄드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그려두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하랄드를 모티브로 해서 훗날 마더 카르멜이라는 쌍둥이 캐릭터를 창조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조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랄드의 미래를 미리 추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숨겨진 진짜 정체, 야만바라는 이름의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불쌍한 고아들을 거두고 그들을 멋진 어른으로 키워준다던 카르멜의 정체는 바로 뒷세계에서 고아들을 팔아가며 먹고 사는 고아 판매상 야만바였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거병의 적단의 잔당들을 구해줬던 것은 사실 전부 다 기획된 연극이었으며 그녀는 엘바프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해군과 짜고 이런 연극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해준 거병의 적단의 잔당들을 이용해서 거인들에게 성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명성으로 그녀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데려와 키우게 되었고 그들을 정부에게 군사력으로 몰래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엄청난 돈을 챙기는 고아 판매상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카르멜의 목적은 애초부터 엘바프의 고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고 있었던 진짜 목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거인족 아이들을 잡아와서 정부에게 군사력으로 팔아넘기는 것이었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는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마더 카르멜의 숨겨진 모습이었던 고아 판매상 야만바의 진짜 정체는 바로 이무에게 조종당한 하랄드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무는 가장 최근화인 1168화에서 하랄드를 직접 조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랄드에게 내렸던 첫 번째 명령은 엘바프의 모든 국민들을 강제로 징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무는 엘바프의 모든 국민들을 자신의 군사력으로 악용하길 원했고 때문에 일부러 하랄드를 속여 그를 조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랄드의 눈에 그려져 있는 묘사를 한번 자세히 보면 야만바의 눈에 그려져 있는 묘사와 완전히 똑같은 연출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작가님은 일부러 소수의 몇몇 사람만이 눈치챌 수 있게 하랄드와 카르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연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랄드와 카르멜은 겉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서사와 연출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쌍둥이 같은 관계였던 것이죠. 때문에 하랄드가 가지고 있는 서사의 구조와 카르멜이 가지고 있었던 서사의 구조는 서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젊고 찬란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하랄드의 모습은 젊고 찬란했던 모습을 가진 시스터 카르멜로 다시 그려졌습니다. 누구든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던 하랄드의 가치관은 누구든 같은 눈높이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더 카르멜의 가치관으로 창조됐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무에게 조종당해 자신의 국민들을 강제로 징집해 군사력으로 악용해야 했던 하랄드의 모습은 고아들을 수집해 군사력으로 팔아넘기는 야만바의 모습으로 다시 그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빅맘과 카르멜의 에피소드의 모티브는 바로 로키와 하랄드의 에피소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들의 운명이 서로 쌍둥이같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미리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정체는 바로 로키가 사람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빅맘은 굉장히 독특한 식탐아리를 가진 캐릭터였습니다. 그녀는 음식에 대한 갈망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음식만을 쫓는 괴물이 되어버렸죠. 때문에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인 마더 카르멜을 식인해버렸고 그렇게 그녀는 소울소울 열매의 새로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는 분명히 빅맘이 아니라 로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이들의 모든 이야기가 마치 쌍둥이처럼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 그림에서도 로키의 혓바닥을 일부러 늘어뜨려서 마치 로키로부터 빅맘의 모습이 떠오르게 연출하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로키는 아마도 빅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를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랄드는 로키가 자신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무와 계약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 불사 능력을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불사 능력에 대한 파괴 방법은 계약자가 받는 이무의 힘을 끊어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의 기사단은 이무에게 힘을 받아 몸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무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의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나마 재생 능력이 사라지고 몸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들의 연결을 끊어내는 힘이 이미 작중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패왕색입니다. 패왕색이 어떤 힘인지에 대해서는 로저와 거프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로저는 무장색이 악마의 열매의 능력에도 굴하지 않는 힘이라고 설명하며 심지어 자신은 패왕색을 휘감고 있으니까 공격이 통하지 않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거프는 록스도 마찬가지로 패왕색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격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들이 록스를 멈춘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질량의 패왕색을 모아서 록스의 패기를 상쇄하는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격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무가 록스에게 걸어두었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덕분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불사신들을 상대하는 방법을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적의 몸에 패왕색을 휘감아두는 것입니다. 마치 앞선 에피소드인 에그헤드에서 등장했었던 아이템, 버블건처럼 말입니다. 저는 작가님이 신의 기사단의 불사 능력을 파괴하는 방법을 에그헤드에 등장한 버블건을 이용해서 힌트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블건은 베가펑크가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발명품인데요. 이 무기가 만드는 버블은 헤루석과 똑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악마의 열매 능력자는 이 거품에 몸이 닿기만 해도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특성이 기존의 헤루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요. 릴리스가 세라핌 행콕을 공격할 때를 자세히 보면 행콕은 릴리스의 공격을 어느 정도 피하는 데 성공했고 때문에 버블에 가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쪽 팔이 버블에 잠깐 부딪혔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버블이 몸에 스쳤을 뿐임에도 즉시 힘을 모두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총이 만들어내는 버블의 정체는 바로 액체화된 헤루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거품은 어디까지나 헤루석이 물로 바뀐 것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물이 몸에 조금만 묻어도 능력자는 헤루석 수갑이 채워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행콕은 버블에 그저 부딪혔을 뿐이지만 몸에 버블의 액체가 남아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장면이 가반이 소머즈에게 사용한 능력을 알려주는 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완전히 똑같은 구도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행콕이 제압당하는 모습에 반응하는 우솝의 모습과 소머즈가 제압당하는 모습에 반응하는 우솝의 모습이 말이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두 그림의 우솝은 입고 있는 의상만이 다를 뿐 정말로 완벽하게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가 행콕을 쓰러뜨리는 장면과 가반이 소머즈를 쓰러뜨리는 장면을 한번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개의 그림도 구도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두 장면의 그림들을 일부러 완전히 똑같은 구도로 그려놓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위치만 서로 바꿔두었던 것이죠. 때문에 공격자인 릴리스의 위치에는 소머즈가 가게 되고 수비자인 행콕의 위치에는 가반이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자와 수비자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서 그려진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사실 대응시켜야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버블과 패왕색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콕이 쓰러진 그림의 왼쪽 위를 보면 버블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머즈가 쓰러진 그림의 왼쪽 위를 보면 가반에 도끼와 패기가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작가님은 이 두 개가 서로 쌍둥이 같은 관계로 버블의 원리가 불사 능력을 제압하는 패왕색을 은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작가님이 아마 엘바프 에피소드를 대부분 이미 그려두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이미 그려진 것들을 보면서 기존의 만화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가님은 엘바프 에피소드를 통해 버블건이라는 재미있는 발명품을 구상하셨고 이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불사 능력을 파괴하는 방법에 힌트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사에 대항하는 힘이 바로 패기를 상대방에게 묻혀두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들 이미 아시다시피 패기는 단순히 방출하거나 자신의 몸에 휘감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기에 휘감는 방식으로 다른 물체에 입혀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패기를 상대방의 몸에도 잠시나마 휘감아둘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이렇게 타인에게 남겨진 패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버블건에 물이 말라버려서 그 효과가 금방 없어져 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앞서 릴리스가 버블건으로 행콕을 제압했을 때를 보면 행콕이 쓰러지자 프랑키가 재빨리 그녀를 제압하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키가 그녀를 잡으려는 순간 행콕은 갑자기 반격했고 순식간에 버블의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프랑키가 릴리스에게 벌써 효과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그녀는 닿았을 뿐이니까라고 대답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버블건은 액체화된 해루석인 만큼 닿기만 해도 효과가 발생하지만 어디까지나 물이 묻어있는 것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금방 효과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가반이 보여주고 있는 패기의 활용법과 거의 일치합니다. 가반은 분명히 초반에는 소머즈의 재생 능력을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이 다시 재생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가반이 소머즈를 제압하는 데 사용했던 능력의 정체는 패왕색의 패기를 상대의 몸에 남겨두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루피와 조로에게 패왕색의 사용법을 마음에 새겨두라며 그들은 결코 불사신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무가 가진 불사 능력을 막는 것이 패왕색의 활용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살해하는 방법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법 또한 이미 작가님이 버블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버블 감옥입니다. 버블건은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적중했을 때 악마의 열매 능력자를 버블 안에 가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갇혀버린 능력자는 완벽하게 힘을 제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버블을 뚫고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불사신을 죽이는 방법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진짜 방법의 정체는 패왕색 감옥이었던 것이죠. 로저와 거프는 강력한 패왕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록스 또한 같은 조건이기에 그들의 힘은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대 질량으로 록스를 한 번에 공격하자 로저와 거프의 패기에 완전히 휩쓸려버린 록스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재미있게도 이미 에그헤드에도 등장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이보이의 패기가 방출되었을 때입니다. 에메트는 루피를 구하기 위해서 조이보이가 모아둔 패기를 방출했고 이 패기가 오로성을 완전히 덮치게 되자 그들은 순식간에 이무의 힘을 전부 잃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무와 계약한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의 정체는 바로 패왕색을 사용해 상대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적의 패기로 완전히 둘러싸인 상대방은 더 이상 이무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때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살해당하게 된다면 그들은 불사의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진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만들어진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카무사리입니다. 카무사리는 신이라는 한자와 사라지다라는 한자가 더해져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술은 신을 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로저와 샹크스가 사용하던 카무사리는 무려 신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필살기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공격은 어마무시한 패왕색의 폭발과 함께 이루어지며 이 공격에 당한 적은 신이라고 하더라도 절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가 만약 이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무가 조이보이의 엄청난 패기의 방출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공포에 떨었던 장면도 저는 과거 이무가 조이보이에게 카무사리와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할 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불사의 힘을 가진 이무를 죽이는 방법은 강력한 패기로 그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뿐이며 아마도 이무는 이렇게 조이보이의 패기에 당해 죽을 뻔한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조이보이가 가진 최대 수준의 패기가 자신의 계약자들을 덮치게 되자 그는 자신이 조이보이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불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패왕색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죽이는 방법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패기의 활용이 과연 하랄드를 상대로도 성공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랄드는 무려 록스와도 대등할 만큼 엄청난 강자였으며 여기에 이무와의 심해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하랄드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마화된 하랄드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로저와 거프 같은 강자가 둘이나 하랄드를 막아서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정도의 강자들이 엘바프의 왕성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들의 전투에 합류한 사람은 14년 전의 가방과 샹크스로. 이들은 엄청난 강자이긴 하지만 전성기의 로저와 가프에 견줄 만큼 강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때문에 저는 이들이 하랄드의 싸움에서 고전하다가 독특한 방법을 이용해 하랄드를 죽이는데 성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의 정체가 바로 식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미 먼 과거부터 스코퍼 가반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축소 열매일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우루스트 성에서 하랄드의 대학살이 시작되었을 때 가반과 샹크스는 뒤늦게 그들의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 가반이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하랄드의 몸을 잠시나마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로키는 이무에게 조종당하는 하랄드를 잡아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키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된 하랄드는 완벽하게 로키가 가진 패왕색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하랄드는 더 이상 이무의 힘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는 누구도 조종할 수 없는 진짜 하랄드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온 하랄드는 불사 능력이 발동되지 않는 로키의 뱃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였던 로키의 친구, 명계의 늑대처럼 말입니다. 샴록과 군코는 로키를 신의 기사단에 입대시키기 위해서 그가 아끼던 늑대를 인질로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키는 슬픔도 분노도 있지만 전사는 죽는 모습에 달린 법이라고 말하며 늑대에게 안심하고 죽으라고 말했죠. 그런데 저는 이 묘사가 바로 이무에게 조종당해 자신의 병사들을 죽여야 했던 하랄드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랄드와 똑같이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스스로 죽여야 했던 록스는 거프와 로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며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는 표정을 보여줬던 것이죠. 결국 로키의 친구로 등장하고 있는 늑대는 조종당한 하랄드를 은유하고 있으며 로키가 늑대에게 하는 말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키가 이 분노를 먹어치우고 세계를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인 하랄드를 잡아먹게 되었고 그 이후 세계 정부에게 복수하기 위해 날뛰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로키의 혓바닥은 빅맘이 카르멜을 잡아먹고 나서 보여줬던 혓바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로키가 하랄드를 식인했었던 방법이 축소 열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일어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로키가 먹은 진짜 궁극의 열매는 자신의 몸의 크기를 조절하는 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 열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키가 하랄드와 싸우기 위해서 먹게 된 바로 이 궁극의 열매가 하랄드를 죽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리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로키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랄드를 잡아먹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하랄드는 로키의 몸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키는 모든 죄를 스스로 혼자 떠안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무와 심해 계약에 도달한 사람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샹크스는 스스로 자신의 팔을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한쪽 팔에 이미 심해 계약의 전 단계인 계약을 맺어버렸고 이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그는 이무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천의 계약 자체도 어디까지나 이무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무가 이를 이용해 샹크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샹크스는 루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없애고 싶었던 팔을 해수에게 내주고 루피의 목숨을 구했었던 것이죠. 결국 작가님은 1화에서 샹크스의 팔을 자를 때부터 엘바프의 스토리를 이미 전부 계획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제가 그려온 이야기들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아직 로키가 가지고 있는 진짜 궁극의 열매도 말하지 않았고, 성에 그려져 있는 발톱 자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하랄드가 변신하게 된 늑대 요괴, 오쿠리 이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